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낸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당장 내야 할 약값, 공공요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팍팍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내 통장은 늘 비어있고 자녀들, 손주들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돈이 새는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잘못된 씀씀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해지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빌라. 조용한 오후,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낡은 책상 위를 비춘다. 그 위에는 오래된 검은 가죽 일기장이 펼쳐져 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흔들리는 필체가 눈에 띈다.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박정호 씨. 스스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지방 세무과에서 35년을 일하고 2년 전 정년퇴직했다. 오랜 세월 서류더미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에게는 성실한 남편, 자녀에게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퇴직 후엔 한 번쯤은 쉬어도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매달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이 들어오고 아내와 단둘이 사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다. 3월 5일. 연금은 들어왔는데 통장 잔액은 또 제자리. 어디서 새는 걸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남는 돈은 없었다. 월세 대신 관리비,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그리고 아내의 건강식품. 하나하나 합치면 연금은 언제나 모자랐다. 그의 소비는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보다 검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이었다. 그는 여전히 현직 시절의 체면과 관성으로 살고 있었다. 당신, 이번 주에 동창회 있다며? 아내의 말에 정우 씨는 잠시 멈칫했다.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내가 한번 내야지. 그는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는 다들 연금으로 사는데 당신도 좀 아껴야지. 내가 그래도 과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내는 게 체면이지. 그깟 몇만 원 가지고 무슨 큰일 나겠어? 그는 그렇게 매달 2~3번씩 모임에서 계산을 했다. 식사 한 번에 15만 원, 골프 한 번에 20만 원. 정호가 역시 윗사람이야. 친구들의 말에 뿌듯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다. 웃으면서 밥값 냈는데 마음 한쪽은 쓸쓸하다. 체면이 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의 소비는 체면뿐 아니라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의 습관에서도 새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왔고 둘째 딸 수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잠깐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요. 그래, 얼마면 되냐?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열었다. 그날 일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식 도와주는 게 아비의 도리라지만 이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며칠 뒤엔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아이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한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정우 씨는 말없이 통장 이체 버튼을 눌렀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노후 망가질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애들이 효도하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 앱에 잔액 36만 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아내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가 권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웃 권사님이 찾아와 말했다.
이 제품 드셔보세요.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 남편도 이거 먹고 혈압이 잡혔어요. 정우 씨 부부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상냥한 말투와 교회 사람이라는 신뢰감에 결국 구입했다. 2달치만 사세요. 효과 좋으면 계속 드세요. 결국 80만 원짜리 제품 세트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강해지려다 돈만 나간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굴 믿고 사는 걸까? 하지만 그 뒤에도 방문 판매원은 끊임없이 찾아왔다. 이번엔 눈에 좋은 루테인 신제품이에요. 간에 좋은 프로폴리스도 나왔어요. 그는 마음 약한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거절하지 못했다. 한 번 사면 계속 사야 할 것 같았다. 아내는 이건 나한테도 도움이 돼요라며 말렸다가 결국 포기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매달 60만 원 이상을 건강식품에 지출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정우 씨는 손주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과 용돈 준비로 고민에 빠졌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마트 직원이 권한 장난감 가격표에는 12만 원이 적혀 있었다. 손주들에게 사주면 24만 원.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그는 결국 계산대 앞에 섰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우 씨, 이제 우리도 좀 현실을 봐요. 당신이 매번 그렇게 지출하니까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거실 한켠의 일기장으로 향해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베푼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으련만. 남는 건 불안뿐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우야, 요즘 뭐 하냐? 나 말이야. 이번에 괜찮은 투자 정보 하나 얻었어. 지금 넣으면 한 달에 3%씩 나온대. 연금만으로는 안 되잖아. 너도 좀 굴려봐.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3%씩. 그게 가능해? 요즘 다들 해. 퇴직한 친구들도 이걸로 용돈 번다니까. 내가 사람도 믿을 만한 데야.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낸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당장 내야 할 약값, 공공요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팍팍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내 통장은 늘 비어있고 자녀들, 손주들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돈이 새는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잘못된 씀씀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해지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머릿속엔 매달 빠듯한 생활이 스쳤다. 이 정도면 괜찮은 기회 아닐까?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만 숨 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그는 300만 원을 송금했다. 작게 시작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하자. 처음 2달 동안은 매달 이자가 들어왔다. 여보, 봐. 진짜 괜찮은 데라니까. 그는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3번째 달이 되던 날 입금이 끊겼다. 연락도 문자도 모든 게 사라졌다. 그는 은행 창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휴대폰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페이지 가장 밑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믿음은 남았지만 돈은 사라졌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한참 동안 일기장을 덮지 못했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의 겨울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정우 씨는 아내와 병원에 있었다. 아내의 무릎이 다시 부어올라 MRI를 찍어야 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골이 거의 닳았어요. 수술비는 350만 원. 그는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려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동안의 저축은 모두 바닥이 났다. 그의 손에 들린 통장 잔액은 7만 8천 원. 그는 멍하니
창문 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떡할까?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남자 체면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였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체면뿐이었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옆에 있었는데 그는 한 장을 넘기고 아내의 사진이 끼워진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웃던 그녀의 얼굴.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다. 며칠 뒤 아내는 결국 수술을 미뤘다. 정우 씨, 나 괜찮아요. 조금만 참고 살면 되죠. 당신이 더 힘든데. 그 말이 오히려 정우 씨의 가슴을 쳤다. 그날 밤 둘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다큐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60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0만 원. 하지만 평균 연금 수령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 숫자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결국 고백했다. 여보, 나 그때 투자한 돈 다 잃었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우리도 결국 남들처럼 되는구나. 그녀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정우 씨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 그날은 조용히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일기엔 잉크가 번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몇 주 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우연히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놀러 다니며 여유롭게 살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그토록 평범한 소망조차 자신의 허세와 습관이 앗아갔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 썼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다시 배우자. 돈보다 마음을 아끼는 법을. 겨울이 다가올 즈음 정우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매달 나가던 골프 모임을 끊었고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를 각자 계산으로 바꾸자고 먼저 제안했다.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젠 연금으로 사니까 나도 줄여야지. 우리 다 나이 먹었잖아. 처음엔 웃음 섞인 반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도 그래. 이게 맞지. 하며 따라줬다. 그리고 명절이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용돈 못 준다. 그 대신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어른 같아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화려한 음식 대신 단출한 찌개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밥상은 유난히 따뜻했다.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고 정우 씨는 그 모습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밥상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이 웃음이었다. 몇 달 후 정우 씨는 동사무소에서 노인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60세 이후에는 벌기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조용히 이렇게 썼다. 나는 평생 공무원이었다. 나라의 예산을 아끼며 살았지만 내 삶의 예산은 관리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결산서를 다시 쓴다. 그의 필체는 예전보다 단단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글씨에는 후회 대신 평온이 담겨 있었다. 봄이 오고 집 앞 벚꽃이 다시 피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은 연금 중에서 2만 원을 남겼다. 그 돈으로 아내와 시장 가서 국화한 다발을 샀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절약이더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그 일기장은 평생 써도 다 못 채우겠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일기장 위를 비춘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용기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조용한 전원주택 마을 끝자락. 아침 7시 작은 마당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다. 그가 바로 이도윤 씨다. 도윤 씨는 2년 전 서울시청에서 도로관리과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35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매달 공무원 연금 245만 원으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은 그에게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라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도윤 씨는 그날부터 지출 노트를 새로 만들었다. 그의 첫 기록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제는 버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은퇴 후를 여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위기로 봤다.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면 금방 무너진다. 그는 주변 은퇴자들이 체면, 소비나 자녀 지원으로 힘들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퇴직 직후 친구들이 모임을 제안했다. 이도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내가 먼저 정년 퇴직했으니까 첫 회비는 내가 쏘는 걸로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보긴 보자. 하지만 계산은 돌아가면서 하자. 나도 이제 국민이 아니라 은퇴자니까. 주변은 처음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단호한 말투에 누구도 농담처럼 받아넘기지 못했다. 그는 퇴직 후 체면 대신 균형을 선택했다. 식사는 늘 집밥이었고 한 달 외식은 단 한 번, 그것도 아내의 생일날만.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용돈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보냈다. 엄마 손맛이 제일 선물이죠. 아들 부부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그 반찬을 기다리는 게 연례 행사가 됐다. 하지만 도윤 씨의 삶에도 유혹과 갈등의 순간은 있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 그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요즘 연금만으로 살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하는 투자 모임이 있는데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형이에요. 연 5% 수익이랍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5%라 은행보다 3배는 많네. 예, 요즘 다들 하세요. 안전하대요. 퇴직금 넣은 사람도 많아요. 그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5%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수익이겠지.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거겠지. 아내가 물었다. 당신 무슨 생각해요? 아니, 후배가 투자 얘기를 해서. 연금으로는 여행도 못 다니고 좀 답답해서.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욕심낼 나이인가요? 그냥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면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결국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 며칠 뒤 그 투자 모임이 불법 사기로 적발됐다는 뉴스를 봤다. TV 화면 속 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자막이 지나갈 때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도 욕심을 참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던 건 아니다. 은퇴 후 첫 해, 그는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에 부딪혔다. 아들 현우가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전세보증금 올려야 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족하냐?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바로 갚을게요. 그는 곧바로 통장을 들여다봤다. 예금 잔액은 1,800만 원.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과 만나 직접 말했다. 현우야,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너도 알지, 연금으로 사는 인생은 남는 게 없다. 그 1,000만 원을 주면 나와 내 엄마는 병원비도 아껴야 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대신 내가 너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두 사람은 은행을 함께 찾아가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았다. 아들은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직접 상담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아버지, 내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돈은 줄 수도 있지만 책임감은 대신 못 준단다. 그날 저녁, 그는 지출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도와주는 것보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도움이다. 시간이 흘러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후회와 걱정을 입에 담았다. 아니, 내가 퇴직금 2억 받았는데 벌써 다 썼어.
손주 용돈이 왜 이렇게 나가나 몰라. 연금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니까. 하지만 도윤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삶맛을 느끼며 살았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빠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빚 없는 평화야. 2025년 봄, 신문 한 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241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180만 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과소비 줄이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 기사를 보며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지출 노트엔 여전히 매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불필요한 소비 없이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냐? 난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늘 빠듯해. 그는 웃으며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나는 욕심 대신 기록을 택했어.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더라. 친구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날 이후 그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요즘 친구들에게 종종 이렇게 자랑한다. 우리 도윤 씨요. 매일 지출 노트 쓰고 가끔은 손주들한테 절약 수업까지 해줘요. 어머, 대단하시네. 우리 남편은 아직도 허세 부려요. 그런데요, 진짜 멋있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거래요. 퇴직한 지 3년이 된 지금, 이도윤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아침엔 일기장 대신 가계부, 저녁엔 식탁 위에 아내와의 대화가 있다. 그의 표정엔 후회가 아닌 평온이 담겨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엔 월급날이 행복이었지만 지금은 남지 않은 지출이 행복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도윤 씨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도윤 어르신, 노인 재무관리 강의 수강 신청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토요일, 배움의 날. 그날 복지관 강의실에는 10여 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40대 여성 재무상담사였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말을 일기장에 옮겨 적었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내가 막지 않으면 언젠가 다 빠져나간다.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시장에 들렀다. 아내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 반 포기를 샀다. 이제 김장도 많이 안 해요. 이만큼만 사도 한 달은 충분해요. 가게 주인의 말에 그는 웃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욕심 부릴 나이는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반색했다. 이걸 다 사왔어요? 응. 대신 이번 달 식비는 여기까지야. 당신 참 계산이 철저해.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날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욕심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채워진 냉장고보다 비워진 마음이 더 가볍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 속에서도 그는 가끔 노년의 외로움을 느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병원에 입원했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가자.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식사를 배달하고 연금 수령 안내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하며 그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도윤 어르신, 덕분에 이번 달에도 연금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혼자선 이런 거 어려워서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졌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돈으로 남을 돕는 건 쉬워도 시간을 내서 돕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인생의 보람이 된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던 어느 주말, 그는 아내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은퇴 후에 후회되는 일은 없어요? 응, 없다.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더 편해. 정말? 응. 예전엔 돈을 써야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젠 안 써도 괜찮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배운 게 있어. 노후의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없는 사람이더라.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 말 참 좋네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 행복, 계약서 대신 손잡기로 하자.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이도윤 씨의 마당에는 작년 가을 심어둔 상추와 쑥갓이 파랗게 자랐다. 그는 아침마다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다. 이만큼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날 오후, 서울에서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 그럼 성공한 노인이지. 비결이 뭐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쓴 만큼 후회하고 안 쓴 만큼 편해진다. 딸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슬쩍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 아깝지 않고 남을 위해 쓸 땐 진심으로 써야 가치 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나도 그렇게 살게요. 며칠 뒤, 이도윤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무관리 우수 사례자로 선정돼 인터뷰를 받았다. 기자가 물었다. 은퇴 후 가장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안 쓰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돈은 남아있지 않아도 평안은 남더라고요. 기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정말 평온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제 연금의 진짜 가치예요.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옛 사진을 정리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은 늘 바빴고 가족보다 일에 더 몰두하던 시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돈을 버는 건 쉬워도 돈에 끌리지 않고 사는 건 어렵더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잘 해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는 웃으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평온을 모았다. 그 평온이 내 인생의 진짜 퇴직금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이 물었다. 이도윤 씨, 요즘도 가계부 써요? 예, 하루에 1,000원을 써도 씁니다. 왜요? 그게 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그의 손에는 늘 작은 지출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퇴 후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그의 집 거실을 비춘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연금 명세서와 함께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오늘도 돈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넘치게 썼다. 그는 잔잔한 미소로 창밖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봄바람 속에서 한 사람의 노년은 그렇게 비움의 풍요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은퇴 이후에도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통계로 입증된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국내 자료부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37.7%였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지출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때도 빈곤 또는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고령자가 여전히 많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162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13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 여유가 적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항목을 보면 전체 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약 25%, 보건비가 약 18%, 주거수도 광열이 약 17%를 차지해 합하면 약 60% 이상이 기본 생존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즉, 노년층의 소비 구조는 필수 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취미, 외식 등 여유 지출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은 지출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자료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가구가 비은퇴 가구에 비해 연간 약 430만 원 정도 소비가 적었다는 분석이 있으며 또 장기간 패널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은퇴 여부가 가구 소비 지출을 약 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국내 보고도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점 이후 고령층의 소비 패턴은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평균 은퇴 연령 이후 10년이 지나면 가처분 소득의 70% 이상이 의료비와 주거비에 집중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성향 변화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60대의 소비 성향, 즉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약 69%에서 62%로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노년으로 접어든 세대가 소득은 줄었고 그에 맞춰 소비를 줄여야만 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노년에는 단순히 집을 사고 차를 산다거나 자녀의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바뀐 이후의 소비 구조와 고정 지출, 여유 지출 간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여러 연구와 통계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빈곤 소비 습관 문제를 조금씩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연금과 별도로 운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에게 월 약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재무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지자체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기구가 제시한 고령기 재무계획 및 금융교육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금융교육이 은퇴 후 소비관리 자산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먼저 지역 어르신 대상 지출노트 작성 소비습관 점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시군구 차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노인 세대를 위한 노후생활 가계관리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의 고령자 맞춤 금융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금융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이 쉽게 빠지는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재무건강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재무적 취약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해 고령자 대상 소비 패턴 투자 위험 경조사비 관리 등을 주제로 한 노후생활 재설계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수준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는 경조사 비명절 지출 적정성 가이드라인 제공, 체면 소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건강보조식품 과다구매, 예방 캠페인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복지센터 노인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노후생활 지키기 서포터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정책 시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고령자가 스스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형 상담 프로그램이나 노인 소비클럽 같은 자조모임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고령자 간의 정보 교류 공감 체험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보장형 연금 지급, 금융소비교육 강화, 지역 기반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때 앞서 소개된 소비습관, 지원습관, 투자습관, 경조사비, 건강보조식품비, 지출 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돈도 마음도 흘러가 버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젊을 땐 벌기 바빴고 늙어서는 지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비워야 따뜻해지고 지켜야 행복해진다는 걸.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잎새는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조용한 평온 속에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인생 너무나도 달랐지요.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 사회의 시선을 따라 소비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밥값을 냈고 미안함을 달래려 자녀에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결국 텅 빈 통장을 마주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돈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나의 노후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줄였고 마음을 비웠으며 남의 기준 대신 자신의 형편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는 작은 집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고 매일 아침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용기를 잃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돈을 아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퇴직 후에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체면을 지키다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부터는 내 삶을 지킬 때야라고 다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지갑이 비어 있다면 그건 새로운 삶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후회 대신 계획을, 불안 대신 평안을, 그리고 체면 대신 진짜 나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돈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내가 평온해야 손주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흩날리는 낙엽처럼 소중한 것을 놓치고 누군가는 그 낙엽을 주워 따뜻한 불을 지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따뜻한 불을 지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온한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쓸 것을 아끼고 남은 삶을 소중히 지키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텅 비어 있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켜낸 시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보다 더 소중한 건 오늘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면 다시 시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이야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따뜻하길 바랍니다.